술집년, 다방년, 군단장 아내인 줄 모르고 커피를 쏟아부은 아나무인 대령. 그가 빗자루 부관으로 강등되어 화장실 청소로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 태백산맥의 심장이자 설악의 거친 숨결이 맞닿는 곳. 이곳은 지도 위에 그어진 휴전선보다 더 높고 험준한 산악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전선을 이루는 땅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통칭 산악군단. 그 이름은 단순한 부대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을 지키는 이들의 정체성이자 한계 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거대한 운명과도 같았다. 가을이 그 마지막 자락을 불태우던 10월의 어느 주말. 산악군단의 심장부인 양양 비행장 인근의 광활한 연병장은 평소의 화약 냄새와 쩌렁쩌렁한 구령 소리 대신 낯선 설렘과 어색한 활기로 술렁이고 있었다. 군단 창설 이래 최초로 시도되는 산악군단 가족 초청의 날 행사. 이 파격적인 행사를 기획한 것은 현 군단장 강철의 환이라 불리는 강철환 중장이었다. 뼛속까지 야전 군인인 그가 군기는 소통에서 나온다라는 의외의 선언을 하며 밀어붙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77비룡연대 연대장 마강일 대령의 얼굴은 설악의 만년설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거기, 3대 대장, 포토존 현수막 수평이 맞지 않잖아. 눈은 장식인가? 당장 뜯어서 다시 붙여. 수평기 가져와. 마강일 대령. 그는 월관, 즉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으나 그의 명성 뒤에는 마수라는 피비린내 나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연성도 용납하지 않는 극단적인 원칙주의자. 그에게 군기는 신앙이었고 오늘 같은 행사는 그 신앙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자 적에게 부대의 나약함을 광고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런 솜털 같은 행사에 정신이 팔려서야 적의 기습에 대응이나 하겠나. 군단장님께서 노망이라도 드신 건가. 그는 3군단으로 발령받은 지 이제 갓 2달. 아직 강철한 군단장의 통치 철학은 물론 이 산악군단 특유의 분위기에도 채 적응하지 못했다. 아니, 적응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무른 정신 상태를 뿌리부터 뽑아내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그의 살기등등한 시선이 연병장 한 구석으로 향했다. 위병소를 통과한 민간인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민간인들이 성스러운 연병장을 밟고 있었다. 마 대령은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보는 듯한 혐오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통제관들 뭐하나. 방문객 동선 이탈하지 않도록 똑바로 감시해. 저기 저 이등병. 넌 왜 거기 멍하니 서 있어? 마 대령의 고함에 화들짝 놀란 것은 본부대 소속 김하늘 이병이었다. 하늘은 오늘 가족이 오는 것도 여자친구가 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오실까? 하늘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 척박한 강원도 산골 부대에서 설악의 천사라 불리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책도 계급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군단장 못지않았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녀는 예고도 없이 가장 험준한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지오피에 나타났다. 손수 끓인 따뜻한 곰국을 들고 혹은 최신형 드럼 세탁기를 기증하겠다며. 하늘은 신병 시절 혹독한 추위에 발가락 동상이 걸려 의무대에 실려갔을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모두가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그의 군화를 벗기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의 뻣뻣하게 얼어붙은 발을 주물러 주었다. 아이고, 아들. 이게 웬일이야. 얼마나 아팠어. 그녀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연민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 생각에 펑펑 울어버렸다. 그녀가 다녀간 부대는 마법처럼 변했다. 낡은 관물대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병사들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익명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병사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다. 그저 엄청나게 돈 많은 독지가 혹은 국방부 장관에 숨겨진 가족 정도로만 추측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위병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간부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 후문 주차장으로 아주 평범한 국산 중형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다른 방문객들의 화려한 외제차나 번쩍이는 새 차들 사이에서 그 차는 너무나도 수수해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다. 그녀였다. 하늘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오늘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장기 거의 없는 맑은 얼굴에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은 옅은 하늘색 니트 원피스. 그녀의 나이는 40 중후반이었지만 맑은 피부와 깊은 눈매는 그녀를 30 초반으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트렁크에서 자신이 직접 포장한 듯한 작은 선물 꾸러미들을 꺼내 들고는 병사들의 막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기, 하늘이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그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가로막았다. 이병 김하늘. 지옥의 목소리였다. 마강일 대령이었다. 내 놈 지금 복장 불량이다. 전투모 턱끈은 왜 풀고 있지?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어딜 가려던 참인가? 아닙니다. 저는 변명은 필요 없다. 넌 오늘부로 영창감이다. 마 대령이 차갑게 선언했다. 잠깐만요, 군인분. 그때 그들의 뒤에서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강일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 그의 심기를 거슬렀던 바로 그 민간인 여자였다. 그녀 고운솔은 선물 꾸러미를 든 채 마 대령과 겁에 질린 김이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이 병사분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이 병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강일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차림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군부대 행사에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니트 원피스. 화장은 안 했지만 오히려 그 맑은 얼굴이 더 천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감히 일개 민간인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자신의 처벌에 개입하려 들었다. 마강일 대령의 머릿속에서 이 여자는 적으로 규정되었다. 당신, 누군데 감히 군의 지휘에 간섭하나. 고운솔은 그의 계급장을 보았지만 일부러 예를 갖추지 않았다. 저는 오늘 초청받은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방문객? 마 대령이 그녀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다. 보아하니 병사면에 온 모양인데 꼴이 이게 뭔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따위 야한 옷을 입고 들어와? 갈등은 그렇게 설하게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야한 옷.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하늘 이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감히 자신들의 천사에게 저런 끔찍한 단어를. 하지만 고운솔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이런 종류의 무례함과 오만을 수없이 겪어왔다. 특히 군인의 아내라는 자리는 남편의 계급에 따라 수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와 같은 노골적인 무시를 감내해야 하는 자리였다. 군인분. 그녀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 옷차림이 군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병사들을 격려하고 가족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최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했습니다만 그녀의 차분함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마강일 대령에게
이 여자의 평온함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을 얕잡아보는 교활한 여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자신을 시험하려는 간부들 중 누군가의 애인이거나 혹은 그저 정신 나간 여자라고 확신했다. 예의? 하. 이게 예의라고? 마 대령은 턱짓으로 그녀의 전신을 노골적으로 가리켰다. 몸에 딱 붙어서 굴곡 다 드러나고. 색깔은 또 이게 뭐야? 사내 놈들 득실거리는 군부대의 하늘색? 눈길 끌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90cm에 육박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다. 내가 당신 같은 부류의 여자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군부대만 기웃거리면서 어떻게든 장교 하나 물어보려고 눈에 불을 켜는 여자들. 안 그런가? 대령님. 김하늘 이병이 자기도 모르게 비명처럼 외쳤다. 그분.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분은 네 이놈. 마강일의 고개가 번개처럼 하늘에게 돌아갔다. 이등병 주제에 상관의 말에 토를 달아. 이젠 하다 민간인 여자까지 두두네. 군기가 아주 땅에 떨어졌군. 전현한테 홀딱 빠졌나 보지. 전현. 그 말에 고운솔의 맑은 눈동자에 처음으로 차가운 서리가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이 어린 병사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멈추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병사에게 당장 사과하십시오. 뭐? 마강일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계급이 대령이신 모양인데. 고운솔은 그의 흉터 같은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대령이라는 그 계급은 힘없는 병사를 방패 삼아 무고한 민간인을 모욕하라고 준 자리가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혀가 당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명예를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그것은 마강일 대령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방아쇠였다. 군인의 자격. 감히 육사수석 전군 최우수 지휘관 표창 그리고 스스로를 군기의 화신이라 자부하는 자신에게 정체불명의 젊은 여자간 그것도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격을 논했다. 에이.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피가 거꾸로 솟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입에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혹은 그의 본질이었던 추악한 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이 감히 나 마강일의 자격을 논해? 이까짓 민간인 잡년 따위가.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년 정체가 뭐야? 솔직히 불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병장 전체를 울릴 만큼 커졌다. 행사를 즐기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이 기괴한 소란의 중심으로 향했다. 꼴을 보아하니 딱 나오네. 그는 고운솔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강남 어디 룸살롱에서 굴러먹던 술집 마담년이냐? 아니면 늙은 장교들 등쳐먹는 다방년이야? 술집 마담년 다방년.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시궁창 같은 단어들이 설악의 천사를 향해 쏟아졌다. 병사들은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하늘 이병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녀의 앞을 막아서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버티고 섰다. 이도 저도 아니면 요새 양양시내에 새로 생겼다던 그 미군 놈들 상대하는 콜걸인가? 마강일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더욱 잔인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돈 몇 푼에 몸이나 파는 더러운 년이 감히 신성한 군부대에 발을 들여. 여기가 내년 안방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고운솔의 맑은 눈동자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남편 강철환이 목숨처럼 아끼는 이 부대가, 그의 부하라는 자가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듯한 눈빛. 그것이 마강일의 자존심을 완전히 폭발시켰다. 돌이킬 수 없는 짓?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다시는 부하들을 통솔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본보기를 보여야 했다. 감히 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마침 고운솔은 아침 일찍 출발하느라 미처 아침을 먹지 못해 휴게소에서 산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마강일 대령의 이글거리는 시선이 바로 그 커피잔에 꽂혔다. 그래. 자격을 보여주지. 그가 악마처럼 웃었다. 당신 같은 천박한 년은 말이야. 그는 고운솔의 손에서 거칠게 커피잔을 낚아챘다. 이렇게. 그 더러운 면상부터 씻어줘야 정신을 차리지.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찰나.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올 시간조차 없었다. 촤아그. 그것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소리였다.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던 연갈색의 액체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고운솔의 맑은 얼굴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시간이 멈췄다. 설악의 바람도 병사들의 숨소리도 마강일의 광기 어린 숨소리마저도 모두 사라졌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고운솔의 얼굴 정면을 강타한 커피는 그녀의 공들여 묶었을 단아한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적셨다. 뜨거운 액체 비록 종이컵에 담겨 식었더라도 그 모욕감의 온도는 용암과 같았다가 그녀의 맑은 이마와 긴 속눈썹 하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그녀가 아꼈던 하늘색 니트 원피스는 가슴팍부터 흉하고 더러운 갈색 얼룩으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달콤했던 커피 향이 이제는 구역질 나는 모욕의 냄새가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김하늘 이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그의 뇌가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자신들의 천사, 자신을 구해준 성모,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한낮 연병장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쓰레기 같은 오물 세례를 받은 것이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 간부들, 심지어 다른 민간인 가족들까지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경악, 충격, 그리고 저 미친 대령에 대한 공포. 마강일 대령 자신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순간 당황한 듯 텅 빈 종이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그래, 이건 정당방위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다. 모두의 시선이 고운솔에게 향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다. 최소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주저앉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마강일 대령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설악산 대청봉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동해의 가장 깊은 심해보다 더 고요한
완전한 무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도 모든 것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신의 눈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 전체를 울릴 만큼 서늘하고 명료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군복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대대장님, 아니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 대령에게 질책받던 본부대 작전과장이 귀에 꽂힌 무전기를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지금 군단장님께서 헬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1분 내 착륙하십니다. 마강일 대령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군단장님? 강철한 장군님이 왜 지금 헬기를 타고?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짓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고운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 여자,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안 보이게 치워버려. 저 여자가 부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고 보고한다. 당장. 그의 명령에 헌병들이 망설이며 고운솔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방금 전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연병장 상공에 거대한 검은색 물체가 나타났다. 단순한 기동 헬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지휘 헬기. 블랙호크. 그리고 그 측면에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번쩍이는 세 개의 은빛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스타. 군단장의 헬기였다. 헬기는 통상적인 절차나 유도 신호 따위는 모두 무시한 채 연병장 한복판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헬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을 휩쓸었다. 가족들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들이 찢어질 듯 펄럭였고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다. 거대한 헬기는 흙먼지 폭풍의 한가운데 커피에 젖은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고운솔과 그녀를 치우라고 소리치는 마강일 대령의 바로 앞에 위용 있게 착륙했다. 측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전투복 차림의 거구의 장군이 뛰어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세 개의 별. 산악군단의 지배자 강철한 중장이었다. 그는 합참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 아내가 홀로 갔다는 말에 혹시나 불편할까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다. 오는 내내 그녀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흙먼지 폭풍을 뚫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한 곳을 향해 달려왔다. 그는 사태를 파악하려 애쓰는 마강일 대령도 겁에 질린 병사들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커피에 흠뻑 젖어 흉한 얼룩이 진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그의 아내 고운솔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철한 중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내의 곁에 멍하니 서 있는 마강일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마 대령의 손에 들려있는 텅 빈 종이컵을 보았다. 마강일 대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감히 술집년, 다방년, 콜거리라 모욕하고 커피를 쏟아부었는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강철한 중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 강, 일, 대령.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울부짖던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마저 이 세 글자의 무게에 짓눌려 잦아드는 듯했다. 강원도 양양의 칼바람이 멈췄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박제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강철한 중장,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의 군단장, 별색, 산악군단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강철의 환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가 자신의 군단, 자신의 연병장 한복판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의 도발보다도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의 아내 고은솔.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기댔던 단 한 사람.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자신을 만나 장군의 아내라는 화려한 굴레 뒤에서 온갖 굳은 소리와 시기를 감내하면서도 늘 설악의 봄눈처럼 맑게 웃어주던 사람. 그런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부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며칠 전 직접 골라주었던 그 하늘색 원피스가 흉한 갈색 얼룩으로 뒤덮인 채 젖은 머리카락을 뺨에 붙이고 가늘게, 아주 가늘게 떨고 있었다. 강철환의 시선이 기계처럼 천천히 아내의 곁에 멍하니 서 있는 마강일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마 대령의 손에 들려있는 찌그러진 텅 빈 종이컵을 보았다. 모든 것이 맞춰졌다. 그는 합참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 아내가 혼자 갔다는 말에 혹시나 불편할까봐 부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돌려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다. 오는 내내 그녀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나눠주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돌아와 마주한 현실이었다. 마강일 대령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뇌가 현실 인식을 거부했다. 아니야. 아니야. 저 여자가 군단장 사모님일 리 없어. 저렇게 젊은 여자가 내가 술집년 다방년이라고. 하지만 강철환 중장의 다음 행동은 그의 마지막 남은 현실 부정마저 산산조각 냈다. 강철환은 텅 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던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짜리 계급장이, 그리고 군단장이라는 그 무거운 명패가 역겹다는 듯 거친 손으로 전투복 상의에 지퍼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수십 년간 단련된 굳건한 반소매 차림의 상체가 드러났지만 그는 살을 애는 양양의 바람도 수백 명의 경악 어린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깨지기 쉬운 봄의 첫 벚꽃을 다루듯 자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전투복 상의로 커피에 젖어 떨고 있는 고은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행동이자 이 부대 전체의 지휘관으로서 내리는 가장 엄중하고 무거운 선언이었다. 그의 군복, 그의 권력, 그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선포였다. 여보. 고은솔은 그제야 꾹 참아왔던 숨을 내쉬며 남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전투복 옷깃을 방금 전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보다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강철환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떨림은 강철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족쇄를 끊어버렸다. 그는 아내의 젖은 머리를 거친 손으로 서툴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아내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듯 보호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그의 앞에는 흙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몰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마강일 대령만이 남아 있었다. 그게 오해이십니다.
마강일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쏟아내려 했다. 저 여자가, 아니 사모님께서 먼저 저에게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고. 부대 기강을. 강철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강일 대령에게 다가갔다. 그의 군홧발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 서걱, 서걱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 대령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하지만 마강일의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낮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이냐? 예. 내 놈이냐고 물었다. 마강일 대령. 강철환의 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었고 자신이 신임했던 부하가 이런 괴물이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자괴감이었다. 강철의 환이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까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사모님이신 줄 몰라 뵙고. 마 대령은 이제야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닥쳐라. 강철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내 놈이 내 아내인 줄 몰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포효에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저 저기 서 있는 김하늘 이병의 누나였다면, 혹은 내 놈이 그 더러운 입으로 짓거린 대로 그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면, 그랬다면 내 놈은 오늘 내 놈이 저지른 이 만행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 같은가. 강철환은 마강일의 멱살을 잡아채듯 가슴팍에 군복을 움켜쥐었다. 거대한 체구의 대령이 소민형처럼 딸려 올라왔다. 내 놈은 오늘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터져 나왔다. 내 놈은 이 군복을 입고 이 군복의 주인인 국민을 모욕했다. 내 놈은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아들을 보러 온 모든 부모님들의 얼굴에 똥칠을 했고 내 놈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 산악군단의 명예를 내 놈 손으로 직접 짓밟았다. 이 마강일. 에이. 그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삼키며 마강일 대령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 대령이 흙바닥에 처박혔다. 여봐라. 예. 까카. 군단 헌병대장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당장 저자의 군복을 벗겨라. 저자의 계급장을 뜯어내라.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넋이 나간 마 대령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까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기회? 강철환이 차갑게 돌아섰다. 내 놈이 내 부하의 면전에서 그 어미뻘 되는 여인에게 술집년, 다방년, 콜거리라 짓거릴 때,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의 머리 위에 그 더러운 커피를 쏟아부을 때, 내 놈의 기회는 내 놈 손으로 직접 버린 것이다. 지금 당장 77연대장 마강일 대령을 보직 해임한다. 당장 헌병대로 압송하여 군법에 따라 최고형으로 엄중히 처리하도록.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라.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헌병들이 마 대령을 짐승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마 대령은 군 생활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흙바닥에 질질 끌려갔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저 오만했던 지휘관의 비참한 최후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김하늘 이병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세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 강철환의 등 뒤에서 그의 거대한 전투복을 어깨에 걸친 고운 소리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 그 사람 저렇게 두지 마세요. 강철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았다. 은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저 사람, 지금 벌 주지 마세요. 고은솔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던 마강일 대령을 막아섰다. 그녀는 흙바닥에 처박혀 짐승처럼 울부짖는 마강일 대령을 경멸이 아닌 측은하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렇게 끌려가면 저 사람은 평생 자신을 합리화하며 남을 원망하다 죽을 거예요. 당신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오늘 운이 없었다고 세상을 원망하겠죠. 하지만 강철환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고은솔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여보, 당신은 군인이죠. 그렇소. 당신은 이 행사를 왜 열었죠? 군기는 소통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사람, 단 2달 전에 부임했어요. 저 사람은 당신이 바꾸려는 그 과거의 군대가 만들어낸 가장 불쌍한 피해자일지도 몰라요. 고은솔은 천천히 마강일 대령에게 다가갔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정신이 아닌 듯 떨고 있는 남자.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고은솔은 자신의 어깨를 덮고 있던 남편의 그 별 3개가 달린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는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그 광경 속에서 방금 전 자신에게 커피를 쏟아부은 원수 마강일 대령에 떨고 있는 어깨 위에 그 전투복을 덮어주었다. 마강일 대령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나세요, 마 대령님. 그녀의 따뜻한 손이 마 대령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아까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어쩌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 군대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엄중하게 빛났다. 그렇다고 당신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마강일 대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용서는 그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여보. 고은솔이 남편 강철환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갚을 기회를 주세요. 군복을 벗기는 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강철환 중장은 아내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언제나처럼 그보다 더 멀리,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아내의 뜻이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복종하는 단 한 사람의 명령이었다. 좋다. 강철환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손짓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마강일 대령. 네. 예, 각하. 너는 내 아내 덕분에 지금 당장 군복을 벗는 치욕은 면한 줄 알아라. 그는 마 대령에게 다가가 멱살 대신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내 놈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는 지금부터 내 놈이 오늘 모욕한 모든 이들에게 내 놈의 그 오만한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내 놈이 짓밟았던 내 부하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강철환은 마 대령을 일으켜 세웠다. 오늘부로 마강일 대령은 77연대장 보직에서 물러나 군단장 직속 부관으로 임명한다. 모두가 경악했다. 그것은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철환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단 전투복이 아닌 병사들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오늘 내 놈이 흙탕물로 더럽힌 이 연병장부터
내놈 손으로 직접 쓸고 닦도록. 그의 시선이 연병장 구석의 화장실을 향했다. 그리고 3군단 본부와 77연대의 모든 화장실 청소를 전담한다. 내놈이 진정으로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의 무게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한은 없다. 그것은 파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오만했던 자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맡김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겠다는 강철한 중장에, 그리고 그 결정을 이끌어낸 고운솔의 깊은 뜻이었다. 마강일 대령은 멍하니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온기가 남아있는 군단장의 전투복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옷을 덮어준 커피 얼룩이 흉하게 번진 고운솔의 원피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툭 하고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참회라는 이름의 눈물이었다. 마강일 대령의 추락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지만 그가 맞이한 현실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모든 소리와 색깔이 사라진 무채색의 심해와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설악산의 푸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마강일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77연대의 따뜻한 연대장실이 아니었다. 군단 본부 구석,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보급 창고 구석에 마련된 임시 침상이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부대를 지휘하던 지휘봉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자신보다 키가 더 큰 낡은 대나무 빗자루와 녹슨 쓰레받기였다. 그의 새로운 보직은 군단장 직속 부관 환경 미화 담당이었다. 강철한 중장은 그에게 단 한 벌의 작업복을 지급했다.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 대신 텅 빈 벨크로가 붙어 있었고, 가슴에는 마강일이라는 이름표 대신 3군단 본부라는 소속 표시만 남아있는 마치 훈련소의 이등병이 입을 법한 민무늬 작업복이었다. 어제 그가 입고 있던 각 잡힌 전투복은 이미 회수되었다. 그의 첫 임무는 연병장 청소였다. 어제 그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 수백 명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던 그 모욕의 무대였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서걱 서걱. 텅 빈 연병장에는 바람소리와 빗자루가 마른 흙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연병장은 그의 왕국이 될 터였다. 그의 발소리 하나에도 병사들은 숨을 죽였어야 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연병장의 먼지를 쓸어내는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쏟아부었던 커피 자국을 찾았다. 밤사이 이슬과 바람에 씻겨 흔적조차 희미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제 고운솔의 뺨을 타고 흐르던 그 갈색 액체가 그녀의 흉하게 젖어버린 하늘색 원피스가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불쌍한 사람. 감히 자신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하다니. 그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은 불쌍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다. 하필이면 그 여자가 군단장의 아내였을 뿐이다. 만약 그녀가 정말 다방면이나 콜걸이었다면 자신은 부대 기강을 바로잡은 유능한 지휘관으로 칭송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빗자루에 힘을 주었다. 흙먼지가 세차게 일어났다. 그때였다. 저기.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어제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던 이등병 김하늘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김이병은 어제 군단장의 분노와 그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뭐야? 마강일은 저도 모르게 위압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제 이등병에게조차 고함을 칠 자격이 없었다. 김하늘 이등병은 두 손으로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보온병과 작은 빵 봉지였다. 고운솔 여사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늘은 힐끔 마강일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새벽에 날이 많이 춥다고 따뜻한 꿀물이라도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마강일 대령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다. 고운솔. 자신에게 그 끔찍한 모욕을 당한 여자가 지금 이 추운 새벽에 자신을 위해 꿀물을 보냈다고? 왜?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거지? 김하늘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도. 하늘은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 하나를 꺼냈다. 어제 이마 많이 다치신 것 같다고 바르시라고 하셨습니다. 마강일은 그제야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어제 군단장 앞에서 머리를 박으려다 멈칫했을 때 혹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생긴 상처인 듯 했다. 까슬까슬한 피딱지가 만져졌다. 그는 꿀물과 연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것은 용서인가? 아니면 더 교묘한 방식의 모욕인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동정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필요 없어. 가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 해. 나는 대령이다. 이런. 김하늘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보온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마강일은 그런 하늘의 겁에 질린 모습에서 어제의 자신을 보았다. 힘없는 병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 했던 비겁한 모습. 아니다. 마강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거기 두고 가라. 하늘은 조심스럽게 보온병과 빵, 연고를 연병장 구석 스탠드에 내려놓고는 경례조차 잊은 채 도망치듯 사라졌다. 홀로 남은 마강일은 한참을 망설이다 스탠드로 다가갔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달콤하고 따뜻한 꿀 향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감쌌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과 함께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나 도끼만 품고 육군 사관학교에 막 입교했던 시절. 지독한 훈련에 몸살이나 모두가 잠든 밤 홀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주었던 동기가 있었다. 그는 훈련은 늘 꼴찌였지만 항상 바보처럼 웃으며 남을 챙겼다. 그 동기는 몰래 감춰둔 꿀물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강일아, 너무 독하게 살지 마라. 군대도 사람 사는 데다. 이거 마셔. 단 게 들어가야 사람이 좀 착해진다. 그 동기는 결국 적응을 못하고 퇴교했다. 그리고 마강일은 그를 나약한 놈이라고 경멸했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은 그때부터 잘못되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강함만이 모든 것이라 믿으며 따뜻함과 연민을 나약함이라고 규정하며 스스로를 강철 같은 규율 속에 가둬버렸던 것은 아닐까. 마강일 대령은 차가운 스탠드에 주저앉아 생전 처음으로 빵이 아닌 꿀물을 마시며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설악산을 비췄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새벽이었다. 그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쓰디쓴 꿀물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연병장 청소가 끝나자마자 그의 두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다. 군단 본부와 77연대의 모든 화장실 청소.
어제까지만 해도 77연대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이 호령하던 그 부대의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해야 했다. 그가 고무장갑을 끼고 연대 본부 화장실에 들어서자 아침 일과를 준비하던 장교들이 그를 보고 기겁하며 피해갔다. 그를 경멸하는 눈, 조롱하는 눈, 혹은 동정하는 눈. 그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등에 박혔다. 특히 어제까지 그의 오른팔이었던 부연대장조차 그를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는 묵묵히 변기소를 집어들었다. 수십 개의 변기.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육사수석이 이런 짓이나 하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꿀물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군단장의 전투복을 덮어주던 고운솔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분노 대신 변기솔에 힘을 주었다. 쏴의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어제 자신이 커피를 붓던 그 소리처럼 들려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그의 지옥의 끝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반성이라는 형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강철한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문에서 연병장을 쓰는 그의 모습을. 고운솔 여사는 관사에서 김하늘 이병의 보고를 통해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합의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가장 혹독하고도 따뜻한 작전이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렀다. 마강일 대령이 계급장 없는 작업복을 입은 지 보름이 지났다. 그의 새로운 일상은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새벽 5시 설악의 푸른 어둠을 뚫고 일어나 연병장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해가 뜨면 본부와 연대의 모든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했고 오후에는 병사들의 막사 뒤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부들은 그를 마주치면 유령이라도 본 듯 경멸하거나 혹은 불편한 동정의 눈빛으로 급히 피해갔다. 그가 한때 수백 명을 호령하던 연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병사들은 그가 대령 계급장을 단 채 변기를 닦는 이 기괴한 광경 앞에서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수군거릴 뿐이었다. 미쳤어. 저거 진짜 마수 대령님 맞아? 쉿. 사모님한테 커피 부었다가 군단장님한테 제대로 찍혔대. 불쌍한 거냐 쌤통인 거냐?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의 유일한 말 상대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꿀물과 빵 그리고 가끔은 따뜻한 군고구마를 가져다주는 김하늘 이병뿐이었다. 그것은 물론 고운솔 여사의 지시였지만 이제 김이병의 눈에는 마 대령에 대한 두려움 대신 묘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늘은 꿀물을 놓고 경례를 하고 사라졌고 마 대령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변화가 생긴 것은 가을비가 세차게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다. 연병장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빗물에 젖은 낙엽들이 흙과 뒤엉켜 빗자루질로는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했다. 마강일은 낡은 삽으로 흙과 낙엽을 퍼내며 비를 쫄딱 맞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이미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여 엉망이었다. 그때 하늘이 꿀물과 함께 우위를 들고 다가왔다. 대령님, 이거라도 입으십시오. 됐다. 마강일이 낮게 말했다. 이건 내 벌이다. 비 맞는 것까지 벌의 일부야.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누가? 고 여사님께서. 이건 벌이 아니라 대령님께서 잊고 지내셨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강일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잊고 지냈던 것들이라니.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생각인가? 그 여자가
또 뭐라고 하더냐?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하늘은 겁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령님께서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령님도 분명 웃을 일이 있으셨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화만 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마강일은 삽질을 멈췄다. 웃음.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사관학교 시절에도 임관하던 날에도 심지어 대령으로 진급하던 날에도 그는 웃음 대신 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리고 하늘이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자신이 며칠 전 마 대령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이거 어제 대령님께서 쓰시던 관물대 정리하다가 나왔습니다. 버려진 줄 알고 주었는데 마강일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사관학교 1학년 때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그 나약했던 동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퇴교하던 동기가 억지로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고 정작 자신은 어색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 그는 그 사진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간 군 생활 내내 짐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이, 이걸 왜 내가? 마강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만져서. 그런데 고 여사님께 어제 보고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이 사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대령님께서 가끔 혼잣말로 말씀하셨던 나약해서 퇴교한 동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마강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과거 혹은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을 저 여자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런데 고 여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마강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진 속에서 대령님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대령님 어깨에 팔을 두른 저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어쩌면 대령님이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저분이 대령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망치였다. 이번에는 꿀물이 아니라 거대한 망치가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나약한 놈. 쓸모없는 놈. 그가 평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가치들. 웃음, 연민, 따뜻함.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평생을 쫓아왔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이었을까. 마강일은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낡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김하늘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닮아 있었다. 자신에게 군단장의 전투복을 덮어주던 고운솔의 눈과도 닮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을 강함을 추구했지만 단 한 번도 강한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오직 복종하는 자들만을 곁에 두었을 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모두 나약하다는 이유로 밀어냈다. 하늘. 이병. 마강일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예. 예. 대령님. 삭. 하나 더 있나? 김하늘 이병의 얼굴이 환해졌다. 예. 했습니다.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아침 비 내리는 3군단 연병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계급장도 없는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와 앳된 이등병이 나란히 서서 묵묵히 빗물에 젖은 흙과 낙엽을 퍼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삽질 소리가 서툴지만 일정한 박자로 연병장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풍경을 군단장 관사 2층 창문에서 고운솔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 대신 관찰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이 화장실을 쓰면서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보았다. 휴지가 늘 모자란다는 것, 세면대 하나가 막혀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구석진 칸의 문이 고장 나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연장 창고에서 낡은 공구함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직접 세면대를 뜯어막힌 이물질을 빼내고 삐걱거리는 화장실 문을 고쳐 달았다. 그의 손은 삽질과 정비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바로잡았다는 기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설악산에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던 날, 고운솔 여사가 또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본래 목적인 최전방 소초 GOP 위문을 위해서였다. 여보, 미쳤소. 설악산에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독수리봉 소초로 가는 길은 지금 지옥일 거요. 강철한 중장이 노발대발하며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그곳 아이들이 영하 15도의 낡은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곰국이라도 끓여가서 먹여야 해요. 그때 군단 본부 입구에서 묵묵히 눈을 쓸고 있던 마강일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철환과 고운솔의 눈이 커졌다.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강철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마강일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77년 대장이었습니다. 독수리봉 소초로 가는 샛길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보다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고운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여사님의 따뜻한 곰국 한 그릇이 필요할 겁니다. 고운솔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같이 가요. 대령님, 당신이 길을 안내하고 나는 곰국을 나르겠어요. 그날 오후 산악군단에서 가장 낡은 KU-511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설악산의 험준한 샛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운전대는 마강일이 잡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고운솔이, 그리고 뒷자리에는 김하늘 이병이 거대한 곰국통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 가장 위험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곰국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터였다. 강원도 설악의 겨울은 세상의 모든 색을 집어삼키는 하얀색의 짐승이었다. 산악군단의 낡은 60 트럭 KU-511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먹잇감처럼 위태롭게 험준한 산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와이퍼는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얼음과 눈이 뒤엉켜 앞 유리를 긁어댈 뿐 시야는 단 한 뼘도 확보되지 않았다. 젠장, 젠장. 마강일 대령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운전대를 움켜쥐었다. 그의 군 생활 25년 그 어떤 작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절박하고 더 절망적이었다. 그는 육사 수석이었고 전술의 귀재였으며 마수라 불릴 만큼 냉철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연대 전체의 운명이 아니라 낡은 트럭의 운전대와 그 뒤편에서 끔찍한 공포에 떨고 있을 두 사람의 목숨이었다. 끼이그 덜컹. 트럭이 거대한 바위를 스치며 미끄러졌다. 뒷좌석에서 억 하는 김하늘 이병의 비명과 곰국통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습니까? 마강일이 고함쳤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요 하느라. 곰국통 꽉 잡아.
고운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힘은 마강일의 심장을 관통했다. 이 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술집년이라 부르며 커피를 끼얹었던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자신보다 곰국을 먼저 챙기고 있었다. 대령님, 길이 없습니다. 김하늘 이병이 창밖을 내다보며 절규했다. 그의 말대로였다. 독수리봉으로 향하는 이 샛길은 평시에도 험준하기로 소문난 비포장 전술도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이 아니었다. 거대한 눈사태가 길의 절반을 무너뜨렸고 남은 절반은 얼어붙은 절벽이나 다름없었다. 트럭의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다. 더는 못 갑니다. 대령님. 마강일의 이마에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다. 후진은 불가능했다. 길은 너무 좁았고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였다. 전진 또한 불가능했다. 엔진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바퀴는 더 이상 얼어붙은 땅을 움켜쥐지 못했다. 그는 결정해야 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현 위치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규정에 맞는 판단이었다. 대령님. 고운솔이 그의 굳은 옆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마강일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어제 김하늘 이병이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환하게 웃던 자신이 나약하다고 버렸던 그 친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다고 말했던 고운솔의 그 맑은 눈. 단계 들어가야 사람이 좀 착해진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김이병. 예. 대령님. 곰국통. 몇 개인가? 네. 대형 보온통. 2개입니다. 거의 100인분입니다. 무게는 하나당 좋기 20kg은 넘을 것 같습니다. 마강일은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계급장도 없는 그 낡은 작업복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군복이었다. 김이병 내려. 그리고 곰국통. 하나 내려. 예. 지금. 뭘 하시려고. 시끄럽다. 내려. 마강일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뒷칸으로 향했다. 김하늘이 겁에 질려 따라 내렸다. 마강일은 거대한 곰국통 하나를 마치 쌀가마니를 들듯 번쩍 들어 올리려다 하는 신음과 함께 휘청였다. 한 달간의 청소일. 그의 근육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대령님. 됐다. 그는 곰국통을 밧줄로 묶어 자신의 등에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늘아. 너는 나머지 하나를 맡아라. 저는 못하겠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왜 이 지옥에 끌려왔는지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두 남자가 산더미만 한 보온통을 등에 짊어지려 할 때 조수석에서 고운 소리 내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걸어갈 겁니다. 마강일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독수리봉 소초까지 이 샛길로 걸어서 2시간입니다. 트럭은 버립니다. 미쳤어요? 고운 소리 경악했다. 이 눈보라 속을 20kg짜리 짐을 지고 2시간을 걸어간다고요? 가다가 다 얼어 죽어요. 그럼 어쩔 겁니까? 마강일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여기서 놈들이 오기를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 이 공국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그놈들을 기다리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가 지난 한 달간 깨달은 것이었다. 기다리는 놈들은 죄가 없습니다. 기다리게 만드는 놈이 개자식이지. 고운솔은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자신이 알던 그 오만한 마수가 아니었다. 자, 김이병, 맨다. 두 남자가 끙끙대며 보온통을 등에 짊어졌다. 가자. 여사님은 차에 계십시오. 히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조대를 안 가요? 고운 소리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다. 예, 나도 가겠다고요. 마강일은 기가 막혔다. 여사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건 군사작전입니다. 민간인이, 그것도 여사님 같은 분이. 그럼 나한테도 뭐 하나 줘요. 저기 트렁크에 병사들 주려고 산 과자 상자 잔뜩 있어요. 그거라도 들고 갈게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당신들이 공국을 지고 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차 안에서 떨고만 있으라고요? 그녀는 마강이를 지나쳐 트럭 뒤편으로 가서는 공국통보다는 가볍지만 부피가 큰 과자 상자 2개를 밧줄로 묶어 어깨에 둘러맸다. 마강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녀는 남편이 군단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강철한 중장보다 더 강철 같은 사람이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마강일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후회는 어제 당신에게 커피를 맞았을 때 이미 다 끝냈어요. 고운 소리 웃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 미소는 기이하게도 빛났다. 자, 갑시다. 1호 병사님, 길 안내해야죠. 마강일은 이를 악물었다. 1호 병사. 그것은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육사 수석 출신의 빗자루 든 대령과 군단장의 아내이자 설악의 천사인 여인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그들 사이에 낀 겁에 질린 이등병. 세 사람은 곰국과 과자 상자를 짊어지고 마치 고행의 순례자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설악의 하얀 눈보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거인이 내지르는 통곡이었고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동시에 살갗을 파고드는 물리적인 고통이었다. 마강일 대령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옥을 맛보았다. 20kg이 넘는 곰국통. 처음에는 그저 묵직할 뿐이었다. 하지만 눈보라 속을 1시간 가까이 걸어온 지금 그 보온통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있었다. 밧줄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육사 시절 독수리봉 새끼를 꿰고 있던 자신의 전술적 지식을 저주했다. 왜 하필 자신은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토록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네. 대령님, 잠깐만. 뒤에서 기마늘 이병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강일이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하늘은 이미 곰국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눈밭에 반쯤 처박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얼어붙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등병, 기마늘. 마강일이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힘없이 갈라졌다.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하늘은 울부짖었다. 저는 틀렸습니다. 먼저
먼저 가십시오. 나약한 놈. 과거의 마강일이었다면 그렇게 경멸하며 그를 버려두고 갔을 것이다. 자신이 사관학교 동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강일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등에 맨 곰국통을 눈밭에 내려놓았다. 흡. 어깨가 해방되자 잠시 피가 도는 듯 했지만 곧바로 설악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는 비틀거리며 하늘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못 일어납니다. 이 새끼가. 마강일은 하늘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죽어. 내 놈이 지금 포기하면 저 위에서 기다리는 내 놈 동료들은 뭐가 되나? 그는 하늘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하늘이 짊어지고 있던 곰국통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왔다. 하늘이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강일은 이제 본 통 2개를 하나는 등에 하나는 가슴에 밧줄로 묶어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총 무게 40kg.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였다. 네. 대령님. 미쳤습니까? 그러다 죽습니다. 시끄러워. 마강일은 거대한 짐덩어리가 되어 눈밭에서 휘청거렸다. 너는 저기 여사님. 부축해. 그때서야 2 사람은 몇 걸음 뒤에서 입술을 파랗게 물고 떨고 있는 고운소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과자 상자를 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여사님. 아까 얼음 밟고 미끄러졌어요. 그녀는 고통을 참느라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난 괜찮으니까. 2 사람. 먼저 곰국만이라도. 고운 소리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발목이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등병은 탈진했고 민간인은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지옥의 한복판에 고립되었다. 마강일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것인가? 이것이 나의 끝인가? 그는 자신이 커피를 끼얹었던 그 여자를 이 설악의 눈구덩이에 함께 묻게 되는 이 기막힌 운명을 저주했다. 그는 곰국통을 내려놓고 싶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그저 이 눈밭에 누워 잠들고 싶었다. 그때였다. 추워요. 쓰러진 고운솔의 입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여보, 나 추워. 그 순간 마강일의 뇌리에 자신이 평생을 외면했던 어떤 감정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것은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 때문에 이 지옥에 함께 떨어진 다른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부채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머리에 커피를 붓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불쌍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자신에게 군단장의 전투복을 덮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나는 이 여자에게 빚을 졌다. 나는 이 여자 때문에 군복을 벗지 않았다. 나는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빚졌다. 마강일의 텅 비었던 눈에 광기에 가까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하늘 이병. 저 곰국통 하나 다시 맨다. 죽어도 맨다. 그리고 여사님을 나에게
엎혀라. 예. 지금. 뭐라고? 내 등에. 엎이라고 했다. 마강일은 김하늘의 도움을 받아 부러진 발목으로 신음하는 고운소를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는 40kg이 넘는 곰국통 2개를 밧줄로 묶어 안았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악의 거대한 짐승과 맞서 싸우는 또 다른 짐승이었다. 크아아! 마강일은 포효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도 절망의 울부짖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의 함성이었다. 가자.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엎인 한 여인의 온기,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에 안긴 수십 명의 병사들을 위한 곰국통의 무게, 그 상반된 2개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고 눈보라 속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김하늘 이병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본 그 어떤 지휘관의 모습보다도 더 위대했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눈밭에 버려져 있던 곰국통 하나를 다시 자신의 등에 짊어졌다. 네. 대령님,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죽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삶을 향해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독수리봉 소초, 대한민국 동부 전선에서 가장 높고 가장 고립된 최전방 감시 초소. 소초장 김상현 중사는 얼어붙은 창문에 입김을 불어가며 초조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젠장.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소초원 20명은 이미 반쯤 패닉 상태였다. 사흘 전부터 시작된 폭설로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고 어제는 난방 유류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오늘 아침 마지막 식량이 떨어졌다는 절망적인 보고. 그리고 1시간 전부터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소초장님, 이대로 다 얼어 죽는 거 아닙니까? 막내 박일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를 넘어섰다. 닥쳐. 이 새끼야. 군인이 죽는 소리 하네. 김중사는 애써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이미 공포로 잠겨 있었다. 군단장님 가족 초청 행사. 다들 아래는 축제라는데. 우리는. 그는 쓰디쓴 침을 삼켰다. 바로 그때였다. 소초장님. 경계병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저기, 아래에, 뭐야? 저기냐? 김중사가 반사적으로 K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아닙니다. 저게, 사람. 같습니다. 김중사는 급히 망원경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눈보라가 너무 거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깨부수고 눈보라 속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눈보라를 뚫고 하얀 설원의 지옥 속에서 3개의 검은 형체가 유령처럼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가장 앞선 거대한 형체는 무언가를 등에 업고 동시에 무언가를 가슴에 안은 채 4발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뒤를 또 다른 형체가 비틀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마침내 그 형체들이 소초의 철문 앞까지 다다랐다. 철문이 열리고 소초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김하늘 이병이었다. 그는 등에 맨 곰국통과 함께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형체, 마강일 대령은 등에 업고 있던 고운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안고 있던 곰국통 2개를 마치 신성한 재물을 바치듯 소초 바닥에 내려놓았다. 소초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마수라 불리던 그 오만한 대령이 아니었다. 온몸이 얼음으로 뒤덮인 눈썹과 머리카락은 하얗게 얼어붙었고 입술은 피가 터져 검붉게 변해버린 작업복은 칼바람에 갈갈이 찢겨 그의 손은 곰국통의 쇠붙이에 얼어붙어 살점이 통째로 뜯겨나가 피투성이었다. 마강일은 소초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곰국통을 가리켰다. 곰국이다. 아직 따뜻할 거다. 이 놈들 먹여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강일 대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대령님, 의무병. 소초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긴 발목이 쓰러진 고운소를 발견한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이분은 하늘이다. 김하늘 이병. 동기야. 김중사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는 마강일 대령이 목숨처럼 지켜낸 그 곰국통을 열었다. 치익의 김이 새어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곰국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보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뜨겁고 짰다. 마강일 대령의 피와 고운솔의 눈물과 김하늘의 땀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곰국이었다. 전원, 김중사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갈라졌다. 전원, 식기 들고 집합한다. 내식 시작한다. 그날 밤 독수리봉 소초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통신이 복구되고 상황을 파악한 강철한 중장이 미친 듯이 헬기를 몰고 직접 소초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아내가 부러진 발목에 붕대를 감은 채 병사들에게 웃으며 곰국을 퍼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청소부로 좌천시켰던 그 오만한 대령이 의무실에 누워 피투성이 붕대를 감은 손으로 한 병사가 떠먹여주는 그 곰국을 아이처럼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강철한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헬기에서 비상용 담요를 잔뜩 들고 와서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마강일 대령에게, 그리고
곰국을 먹고 있는 모든 병사들의 어깨에 말없이 덮어주었다. 마강일은 담요를 덮어주는 그 거대한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군단장 강철환이었다. 각하. 죄송합니다. 명령. 불복종. 강철환은 대답 대신 김중사가 들고 있던 국자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곰국을 한 그릇 가득 퍼서 마강일의 입에 직접 가져다 대었다. 마셔라. 각하. 이건 명령이다. 마강일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나약한 꿀물과도 같았던 그 따뜻한 곰국을 자신을 파멸시킬 뻔했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상관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는 울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독수리봉 소초의 그날 밤은 제3군단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전설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난사고 구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수라 불리던 한 오만한 지휘관이 죽고 강철의 환이라 불리던 한 냉철한 군단장이 울고 설악의 천사라 불리던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낸 거대한 서사의 종막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철한 중장이 직접 몰고 온 헬기는 2대였다. 그는 소초에 고립되었던 병력의 절반을 즉시 후송시키고 부러진 발목으로 쇼크 직전까지 갔던 아내 고은솔과 탈진 및 심각한 동상으로 의식을 잃은 기마들 이병, 그리고 손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마강일 대령을 자신의 헬기에 직접 태웠다. 헬기 안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지만 그 안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강철한 중장은 조종석 부기장 자리에 앉아 말없이 어둠 속의 설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와 안도감으로 축 처져 있었다. 뒷좌석에는 군의관에게 응급 처치를 받는 3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고은솔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의무병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기마늘 이병은 담요에 쌓인 채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마강일. 그는 자신의 2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의 살점을 덮은 하얀 붕대. 그는 이 손으로 커피를 뿌렸고 이 손으로 빗자루를 잡았으며 이 손으로 곰국통을 안고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지난 한 달간 겪은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고은솔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강일이 움찔하며 피하려 하자 고은솔은 그의 붕대를 감지하는 팔뚝을 약하게 붙잡았다. 고마워요, 마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했다. 당신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마강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강릉 국군병원. 3사람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고은솔은 발목 접합 수술에 들어갔고 기마늘 이병은 저체온증 집중 치료실로, 마강일 대령은 양손에 심각한 동상과 열상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수리봉의 전설은 그날 밤 병원을 기점으로 3군단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이야기를 퍼뜨린 것은 그 지옥의 소초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었다. 너 들었냐? 그 곰국. 마수 대령이 직접. 미친 소리 마. 그 인간이? 진짜야. 내 눈으로 봤어. 그 여사님. 군단장 사모님을 등에 업고 곰국통 2개를 피투성이 손으로 안고
네 발로 기어 올라왔다고. 공국이다. 따뜻할 거다. 그 말하고 그냥 쓰러지시는데. 와, 나는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가 커피를 뿌렸던 그날의 추문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신화로 뒤덮였다. 마수라는 별명은 사라졌다. 병사들은 그를 공국 대령 혹은 독수리봉의 불사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한 달간 연병장과 화장실을 청소했던 그 벌의 시간은 수치를 위한 형벌이 아니라 영웅의 시련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모든 소문의 중심에서 마강일은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양손은 미라처럼 붕대로 감겨 있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개의 손가락은 감각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쓸모 없어진 손과 창밖의 낯선 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를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똑똑우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고운 소리, 부관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여사님, 어찌 이곳에. 마강일이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그녀가 손을 저어 막았다. 누워 계세요, 대령님. 환자끼리 예의 차릴 거 없잖아요. 그녀는 부관을 내보내고 휠체어를 그의 침대 옆으로 가까이 가져왔다. 손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군인에게 이 정도 상처는 거짓말. 고운 소리 그의 붕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으로 저를 업고 그 공국을 지켜내셨죠. 왜 그러셨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냥 다 버리고 대령님 혼자 내려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마수 대령님이 아는 합리적인 판단 아니었나요? 마강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사관학교 시절 버렸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제 김하늘에게 들었던 그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그놈은 늘 따뜻함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나약함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놈을 짓밟고 저는 육사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운소를 바라보았다. 그날 연병장에서 여사님을 배웠을 때 저는 그 친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경멸했던 그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짓밟고 싶었습니다. 여사님의 그 맑은 눈이 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여사님께서 춥다고 하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짓밟았던 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짓밟았던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리고 여사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붕대로 감긴 손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여사님, 저는 군단장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사님께 그리고 제가 모욕했던 그 모든 따뜻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고운 솔은 그의 그 붕대 감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대령님, 예, 당신은 벌써 벌을 받으셨어요. 그녀는 그의 붕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벌을
스스로 이겨내셨어요. 이 손이 그 증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가 버렸던 그 사관학교 동기와의 사진이었다. 하늘이가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 대령님이 이걸 다시 찾으셔야 할 것 같다고. 그녀는 사진을 그의 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젠 이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강일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수십 년간 그를 올감했던 죄책감과 오만의 사슬이 그제야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퇴원하던 날, 그를 기다린 것은 군단 헌병대의 차량이 아니었다. 군단장 강철환 중장이 사복 차림으로 자신의 지프에 기대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각하, 어찌, 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양양의 해안 도로를 달렸다. 손은 괜찮나? 네. 감각은 무딥니다만 움직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각하, 저를 파면해 주십시오. 저는 군단장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마강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철환은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의 눈앞에 겨울 동해의 거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래, 자네는 내 명령을 위반했지. 강철환이 그를 돌아보았다. 자네는 내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명을 구조했으며 군단장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어. 군법에 따르면 자네는 지금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해. 알고 있습니다. 마강일은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철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군단장 강철환이기 이전에 남편 강철환이고 저 위에서 얼어 죽어가던 내 새끼들의 아버지다. 그는 마강일의 어깨를 툭 쳤다. 자네는 내 명령은 어겼지만 내 마음은 지켰어. 각하, 나는 예스만 외치는 나약한 지휘관은 필요 없어. 강철환의 눈이 다시 강철처럼 빛났다. 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미친놈이 필요해. 자네는 그걸 증명해냈어. 그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자네의 징계위원회 방금 끝났다.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자네 징계 먹었어. 아주 호되게. 예. 징계명은 보직 유지다. 예. 보직 유지 말씀이십니까? 마강일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래. 77연 대장. 자네 원래 자리로 복귀해. 강철환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자네가 한 달간 청소하며 배웠던 것들, 그리고 독수리봉에서 그 공국통을 안고 느꼈던 것들, 그것들을 자네 부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가르쳐.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수가 아닌 인간 마강일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였다. 그리고 강철환이 덧붙였다. 앞으로 내 아내가 자네 부대에 공국 들고 간다고 하면 그때는 헬기 띄워. 알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각하. 마강일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자신의 흉터 같은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3군단 77 비룡연대는 군단에서 가장 이상한 부대가 되었다. 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다. 하지만 그 군기 속에는 사람이 있었다. 연대장 마강일 대령은 여전히 마수라고 불렸지만 그 뜻은 변해 있었다. 마법처럼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라는 뜻으로 그는 매달 한 번씩 77연대에서 가장 험한 독수리봉 소초를 직접 걸어서 올라갔다. 그의 등에는 군장이 아닌 거대한 공국통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77연대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김하늘 병장이 전역하는 날 부대 개방 행사가 다시 그 연병장에서 열렸다. 어머니, 저 전역합니다. 김하늘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고운 솔의 품에 안겼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고생했다. 정말 그들 뒤에서 강철한 중장과 양손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는 마강일 대령이 아버지처럼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김하늘이 위병소를 나서기 전 마강일 대령이 그를 불렀다. 김병장, 병장, 김하늘. 마강일은 경례 대신 그의 손에 작은 보온병을 쥐어주었다. 이건 꿀물이다. 마강일이 멋쩍게 웃었다. 사회는 군대보다 더 춥고 더 배고픈 곳이다. 가다가 힘들면 마셔라. 단계 들어가야 사람이 착해진다. 김하늘은 그 꿀물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이 지난 2년간 무엇을 배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었던 2명의 지휘관과 1명의 천사를 향해 자신의 군 생활 마지막이 될 가장 우렁찬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전진, 산악, 설악의 바람이 그의 앞날을 따뜻하게 축복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